여러분, 지금 전 세계 해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배가 겁에 질려 멈춰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미친 듯이 질주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위험하다며 배를 팔아치우고 중국은 상황 보자며 벌벌 떨고 있을 때 마치 전쟁이 터질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가장 목 좋은 자리를 떡하니 차지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전 세계 해우는 한국을 빼고는 말이 안 됩니다. 바다판의 중심이 된 한국,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멈췄을 때 유일하게 움직이던 배가 있었습니다. 그건 한국 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은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움직였다는 겁니다. 저는 데이비드 로렌스입니다. 영국 런던 출신이고 25년 동안 글로벌 원유 해운 시장만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전 블룸버그 해운시장 수석 애널리스트였고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에너지 컨설팅을 하고 있죠. 수많은 위기를 봐왔습니다. 전쟁도 봉쇄도 폭락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모든 배가 멈춘 바다 위에서 마치 전쟁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움직이는 나라가 있었으니까요. 2025년 2월 중동에서 군사 충돌이 터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이고 하루에만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 좁은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 흐름이 한순간에 끊겨버린 겁니다.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순식간에 뚫었고 시장에서는 장기 봉쇄 시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에 육박했고 각국 정부는 긴급 에너지 대책 회의를 소집하기 시작했죠. 세계 경제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장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 숫자들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전 세계 해운사들로부터 긴급 연락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죠. 선박 추적 시스템을 열어보니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페르시아만 주변의 유조선 수백 척이 항로를 이탈했거나 아예 운항을 멈춰버린 상태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그때 런던에 있는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렌스,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 보험사들이 항로 보증을 끊기 시작했어. 보험사가 보증을 끊는다는 건 그 바다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전쟁 수준의 리스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날 이후 유럽과 일본의 대형 해운사 상당수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배가 돈을 벌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25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해운시장이 폭락했고 이란 제재 때도 호르무즈가 흔들렸었죠. 하지만 그때는 적어도 시장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충격이 오면 잠시 멈추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 패턴이 반복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그 패턴 자체가 깨져버렸습니다. 어떤 나라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완전한 교착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놓고 내부 의견이 갈렸고 유럽은 외교적 해결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마저 자국 물량 확보에만 급급했고 글로벌 해운 시장 전체가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저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봐온 어떤 위기하고도 다르다. 이번엔 회복 시나리오 자체가 안 보여. 그런데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선박 추적 데이터를 지역별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모든 선박이 멈춰선 줄 알았던 해역에서 움직이는 점들이 찍히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움직이는 배가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해당 선박들의 국적과 선사 정보를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레이더 위에 남아있던 건 한국 선박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척의 초대형 유조선이 마치 미리 자리를 잡아둔 것처럼 페르시아만 인근 해역에 포진해 있었죠. 다른 나라 배들은 들어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배들만 이미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타이밍이 맞았을 수도 있고 기존 운항 일정상 우연히 그 해역에 있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죠. 하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들의 이동 경로와 시점을 역추적해보니 전쟁이 터지고 나서 급하게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고 계획이라고 하기엔 너무 대담했습니다. 25년 동안 이 시장을 분석해오면서 위기 속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남은 사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한가운데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고 세계가 봉쇄를 걱정하는 동안 이미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왜 한국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장. 한국 선박들이 살아남은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한국 해운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회사가 어떤 판단으로 저 배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건지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한국 정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파고들수록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났고 하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장금상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이름을 그때까지 크게 주목한 적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한국 하면 보통 현대상선이나 HMM 정도가 먼저 떠오르는데 장금상선은 그런 화려한 이름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이력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장금상선은 1989년에 설립됐고 설립 이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해운업이라는 게 경기 변동이 극심한 업종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호황과 불황이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 시장에서 30년 무적자라는 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기록이죠. 게다가 이 회사는 대기업 계열이 아니라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일본이나 유럽의 대형 해운사들은 이사회 승인, 주주협의 리스크위원회 검토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의사결정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이에 시장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결국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반면 장금상선은 오너가 판단하고 오너가 결정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속도 자체가 다른 회사였던 거죠. 업계에서는 장금상선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거인. 소리 없이 그러나 한 번도 쓰러지지 않은 회사라는 뜻이었죠. 그런 장금상선이 전쟁이 터지기 전 업계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선택을 합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를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무려 4조 원 규모로 말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확인했을 때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4조 원이면 웬만한 중소국가의 국방 예산에 맞먹는 규모인데 그걸 중고 유조선을 사는데 한꺼번에 쏟아부었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확보한 선박수는 약 150척, 전 세계 VLCC의 약 11%에 해당하는 물량이었습니다. 단일 기업이 이 정도 규모의 유조선을 한꺼번에 확보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매입 방식이었습니다. 장금상선은 중고 VLCC를 시세보다 10%에서 15% 높은 가격에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중고선 시장에서는 치열한 가격 협상이 기본인데 이 회사는 오히려 경쟁사들이 입찰을 포기할 정도로 높은 가격을 먼저 제시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일본의 이마바리나 미쓰이 같은 주요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들까지 가리지 않고 쓸어 담았습니다. 설령이 15년이 넘는 배도 고가에 매입했는데 이건 업계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한 브로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쪽에서 나온 가격을 보고 다들 손을 들었어요. 저 가격에 중고선을 사겠다는 건 우리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런던에 있는 동료 애널리스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로렌스, 혹시 장금상선이라고 알아? 요즘 중고 VLCC 시장을 혼자서 휩쓸고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뭘 보고 저런 결정을 한 건지 모르겠어. 시장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왜 굳이 낡은 배를 비싼 값을 치르면서까지 사들이는 건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장금상선이 새 배를 주문한 게 아니라 중고 배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점입니다. 새 선박을 조선소에 발주하면 건조부터 인도까지 최소 3년은 걸립니다. 3년이면 시장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고 지금 보이는 기회가 이미 사라져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고선은 다릅니다. 계약이 끝나는 즉시 바다에 띄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잔금상선은 비싸더라도 지금 당장 투입 가능한 배를 확보하는 데 모든 자원을 집중한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저는 이 투자의 성격이 전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잔금상선은 비싸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산 것이었습니다. 3년을 기다릴 여유 따위는 처음부터 그들의 계산에 없었던 거죠. 이 시점에서 당시 시장 상황을 좀 더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잔금상선이 투자를 단행하던 시기에 글로벌 해운업계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형 해운사들은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노후 디젤 유조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오래된 VLCC들을 중고시장에 대량으로 내놓고 있었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료 효율이 낮은 구형 선박을 계속 보유하는 건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거기에 한국이 높은 가격에도 사겠다고 나서니 일본으로서는 이보다 좋은 매각 타이밍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영 기업 중심의 해운 구조를 가진 중국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고 불확실한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건 그들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해운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결국 시장 전체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는 게 맞다. 그런데 한국만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팔고 있는 자산을 모두가 비싸다고 하는 가격에 한꺼번에 쓸어담고 있었던 겁니다.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점점 묘한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시장을 분석해오면서 이런 패턴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장 전체가 한 방향으로 확신할 때 정반대로 움직이는 건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니면 모두보다 한 발 앞서 있거나 30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회사가 시장 전체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건 전자일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물론 그 시점에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치밀한 전략인지 아니면 거대한 도박인지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시점이었죠.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일본은 시대가 끝났다고 판단했고 중국은 움직이지 않았고 한국만 완전히 다른 미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한국은 시장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회사는 단순히 배를 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판의 모양까지 내다보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한 가지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 잔금상선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3장. 잔금상선의 선택이 단순한 투자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전쟁 직전의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잔금상선이 확보한 VLCC들의 운항 기록을 하나하나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대량으로 사들인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 배들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선박 추적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잔금상선이 확보한 유조선들의 항로가 일반적인 운항 패턴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보통 유조선은 화물 계약에 따라 움직입니다. 원유를 실을 곳으로 가고 실은 뒤에는 목적지로 향하죠. 그런데 잔금상선의 배 상당수는 화물도 없이 빈 상태로 특정 방향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빈 유조선을 움직인다는 건 그 자체로 비용입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하루 소모하는 연료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화물 수익 없이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배를 보내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방향은 하나같이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중동. 첫 번째 신호가 포착된 건 1월 29일이었습니다. 싱가포르를 출발한 잔금상선 소속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진입한 겁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특별할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조선이 중동으로 가는 건 일상적인 일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후 4주 동안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잔금상선의 유조선이 최소 5척 이상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빈 배였습니다. 한 척이라면 일반적인 운항 일정이라고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회사의 빈 유조선이 같은 방향으로 연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건 우연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잠금상선 배들 움직임 보고 있어? 빈 배들이 계속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고 있어. 동료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나도 봤어. 이거 제정신이야? 저는 이 배들이 집결한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해봤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최소 6척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이 두바이 인근 해역에 모여 있었습니다. 두바이 인근이라는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곳은 페르시아만의 주요 산유 지역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의 수출 터미널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까지 확보된 자리였죠. 원유를 실어야 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자리, 다시 말해 위기가 터지면 가장 돈이 되는 자리에 한국 배들이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항로를 선택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쟁이 벌어질 장소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정확하게 선점한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2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새로 들어오려는 선박들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보험사들이 항로 보증을 끊었고 각국 해운사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협을 통과하려 하지 않았죠. 유럽과 일본의 대형 선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접근 자체를 중단했고 중국 국영 해운사들도 관망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해협 바깥에서는 수십 척의 유조선이 갈 곳을 잃고 떠 있었고 원유를 실으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억 달러의 화물이 눈앞에 있는데도 문이 닫혀 손을 뻗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안쪽에 들어가 있던 배들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깥에서는 들어올 수 없지만 안에 있는 배들은 오히려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한국 배들만 페르시아만 안쪽에서 원유를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전쟁 전에는 평범한 대기 위치에 불과했던 그 자리가 전쟁이 터지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외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잠금상선의 사전 배치 움직임을 확인하는 기사를 냈고 블룸버그 역시 관련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어떤 언론도 이 움직임의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는 기사에서 이 움직임이 군사 행동을 예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화물 확보 전략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잠금상선이 군사 정보를 미리 입수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잠깐 해봤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민간 해운사가 각국 정보기관보다 먼저 전쟁 정보를 입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보다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 혹시 잠금상선 쪽에서 뭔가 정보가 있었던 거 아닐까? 런던의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보가 아니라 판단이야. 중동 상황을 보고 최악을 가정한 거지. 다만 그 판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회사는 전 세계에서 이 회사뿐이었다는 게 문제야. 결과만 놓고 보면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 잠금상선은 이미 가장 유리한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해운사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관망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동안 한국의 이 회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빈배를 끌고 연료비를 감수하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위기에 대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사들인 것도 대단했지만 그 배들을 전쟁 전에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은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투자는 돈으로 할 수 있지만 위치 선점은 판단력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글로벌 언론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이 움직임 앞에서 저는 한 가지만큼은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위치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돈을 만들어내는지 그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장. 한국의 움직임이 점점 명확해질수록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조롱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잠금상선이 중고 VLCC를 시세보다 10%에서 15% 높은 가격에 쓸어담고 있다는 소식은 싱가포르와 런던의 해운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잠금상선의 선택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고개를 저었죠.
싱가포르의 한 선박 중개업체 대표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로렌스. 저 정도면 위험한 도박이에요. 시장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왜 저런 선택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런던 해운시장에서도 도쿄에서도 홍콩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위험하다, 과하다, 심지어 미쳤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업계에서 잠금 상선을 바라보는 시선은 빠르게 하나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무모한 플레이어.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회사. 이것이 당시 잠금 상선에 붙은 꼬리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글로벌 해운업계의 큰 흐름은 분명했거든요. 탄소 중립, 친환경 전환. 이 두 단어가 업계의 방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탄소 배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었고 유럽연합은 해운 분야를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료 효율이 낮은 구형 디젤 유조선을 대량으로 사들인다는 건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죠. 새 선박을 발주하면 3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그 3년을 기다리지 않고 당장 쓸 수 있는 낡은 배에 거액을 쏟아붓고 있었으니까요. 업계의 평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잘못된 방향에 돈을 걸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일본의 대형 해운사들은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 보유하고 있던 노후 디젤 유조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마바리나 미쓰이 같은 일본 주요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들이 중고 시장에 대량으로 나왔고 잠금 상선은 그 물량을 높은 가격에 매입해갔죠. 일본 해운업계 내부에서는 이 거래에 대해 상당히 만족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해운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일본 측 관계자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적의 타이밍에 정리한 겁니다. 탄소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게다가 좋은 가격까지 받았으니까요. 한국이 왜 저걸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이보다 좋은 거래는 없었어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의 판단은 논리적으로 완벽했거든요. 세계가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낡은 디젤 배를 보유할 이유가 없고 거기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까지 받았으니 어떻게 봐도 성공적인 매각이었죠. 다만 저는 그 컨퍼런스에서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측이 매각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일본의 대형 해운사들은 조직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사회보고 사업부 검토 리스크위원회 심의 주주 설명까지 거치고 나면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이 구조는 안정적이고 신중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급변할 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빠르게 사야 할 때 사지 못하고 빠르게 팔아야 할 때도 팔지 못하는 구조니까요. 반면 잠금 상선은 오너가 결정하면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같은 기회를 받다 하더라도 일본은 구조적으로 잠금 상선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건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의 차이는 아닐까? 일본이 틀린 게 아니라 맞더라도 실행할 수 없는 시스템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중국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의 국영 해운사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움직이지 않는 쪽을 선택했죠. 중국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공식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투자 방식은 너무 공격적이에요. 우리는 안정적인 운영이 먼저입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저런 규모의 베팅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전 세계 해운업계가 한 목소리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일본은 현명하게 팔았고 중국은 현명하게 기다렸고 한국만 무모하게 사들이고 있다. 이것이 당시 시장의 총평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평가에 동의하는 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잠금 상선의 투자 규모와 매입 방식을 처음 확인했을 때 제 직감도 과하다였거든요. 시장의 다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논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전 배치 움직임을 확인한 이후로 제 안에서 뭔가가 계속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두가 너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25년 동안 시장을 분석해오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같은 방향을 확신할 때라는 겁니다. 다수가 맞다고 동의하고 반대 의견이 사라지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시장이 가장 크게 틀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해왔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모두가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확신했고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찍었을 때도 200달러는 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장은 다수의 확신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죠.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때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확신에 차 있었고 중국은 냉정했고 유럽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맞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의 반대편에 30년간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회사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의자에 기대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한국만 맞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시장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확신하고 있는 이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크게 틀리는 순간은 아닐까? 물론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한국을 비웃고 있었고 일본은 자신들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었으니까요. 5장. 전쟁이 시작되자 시장은 혼란에 빠졌지만 진짜 변화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돈이 흐르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 수송로가 막혔다는 건 단순히 배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동이 제한되면서 유조선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평소에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실어 나르느냐가 유조선의 가치를 결정했죠. 하지만 봉쇄 이후에는 그 기준이 뒤집혔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나르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느냐였습니다. 위치가 곧 돈이 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유조선은 더 이상 운송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자산이 된 겁니다. 이 변화가 가져온 첫 번째 충격은 운임이었습니다. 유조선 용선료가 하루 만에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 이전까지 초대형 유조선의 하루 용선료는 대략 7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이 정도면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봤죠. 그런데 봉쇄 이후 이 숫자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하루 7천만 원이던 용선료가 7억 5천만 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10배입니다. 진짜 미친 폭등이었죠. 하루 만에 수익이 10배가 되는 상황을 저는 25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런던의 동료에게 이 수치를 전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로렌스, 그게 하루 수익이라고? 하루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동료가 말했습니다. 미친 숫자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봉쇄 상황에서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목적지로 출발하지 못하고 바다 위에 머물게 되면 그 배는 사실상 거대한 해상 저장 시설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육상 원유 저장 탱크는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웠고 추가로 원유를 보관할 공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다 위에 떠 있는 초대형 유조선이 그 대안이 된 겁니다. 원유를 실은 채 바다 위에 떠 있기만 해도 저장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해상 저장 수익은 약 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하루 약 7억 원입니다. 배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데 매일 7억 원이 쌓이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해운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자산 운용이었죠. 그리고 이 구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오직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배들 뿐이었습니다. 봉쇄 이후에는 새로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요. 바깥에 있는 수백 척의 유조선은 아무리 용선료가 폭등해도 그 수익에 접근할 수 없었고 안에 있는 소수의 배들만 독점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배들의 상당수가 한국 배였습니다. 장금상선이 전쟁 전에 미리 배치해둔 바로 그 유조선들이었죠. 남들은 갇혀서 고통받고 있었고 한국은 그 자리에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같은 바다 위에 있었지만 위치 하나로 수익이 수십 배 갈린 겁니다. 투자 회수 속도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금상선이 매입한 중고 VLCC 한 척의 가격은 약 8,8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로 대략 1,2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죠. 보통 이 정도 규모의 투자는 회수에 수년이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용선료가 10배로 뛴 상황에서 해상 저장 수익까지 더해지자 계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 속도라면 약 6개월 안에 선박 한 척의 투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1,200억 원을 회수한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거의 볼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미쳤다, 도박이다라고 평가받던 그 투자가 순식간에 역사상 가장 완벽한 타이밍의 투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정리하면서 화면 앞에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타이밍, 위치, 결단력.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졌다면 이 결과는 나올 수 없었죠. 배를 사들이기만 했다면 부족했을 겁니다. 위치를 선점하기만 했어도 부족했을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그것도 전쟁이 터지기 전에 실행한 회사는 전 세계에서 잔금 상선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바다 위에서 이 정도의 판단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까지 길고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처음부터 해양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 조선업에 뛰어들었을 때 국제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 허튼 짓 하지 말아라. 일본이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시대에 산업 기반도 기술력도 없는 나라가 배를 만들겠다는 건 무모한 도전으로 보였죠.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척 한 척 만들어가면서 기술을 쌓았고 일본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면서 조선업도 붕괴 직전까지 몰렸죠. 수많은 기업이 쓰러졌고 살아남은 기업들도 간신히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파도를 간신히 넘기자 이번에는 중국이 거센 가격 경쟁으로 추격해왔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앞세워 저가 수주 전략으로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고 한국 조선업은 다시 한번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때마다 품질과 기술력으로 버텨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면 한국은 기술로 응수했습니다. 결국 세계 1위 조선 강국의 자리에 올랐고 초대형 유조선과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는 지금까지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죠. 지금 바다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결과는 그 오랜 시간의 축적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배를 잘 굴리는 나라로 진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위기를 넘기고 기술을 쌓고 판단력을 키워온 그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곳이 있었습니다. 6장. 한국의 성공이 드러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축하가 아니라 고통이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본 해운업계의 분위기는 자신감 그 자체였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 노후 유조선을 깔끔하게 정리했고 거기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까지 받았으니 완벽한 거래라고 평가했죠. 도쿄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그 일본 관계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보다 좋은 타이밍은 없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일본이 팔아넘긴 그 배들이 한국 깃발을 달고 하루 수억 원씩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소에서 만들어져 일본 해운사가 수년간 운항하다가 탄소 중립이라는 이유로 정리한 바로 그 배들이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쓸모없다고 판단한 자산이 한국의 손에서 황금을 찍어내는 기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도쿄에 있는 지인을 통해 일본 해운업계 내부 분위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충격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본 업계 내부에서는 자조 섞인 표현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황금 거위를 넘겨줬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팔았을 당시 약 8,600만 달러 수준이던 선박이 전쟁 발발 후 불과 2개월 만에 1억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선박 자체의 가치가 오른 것만으로도 수백억 원의 차익이 생겼는데 거기에 하루 수억 원의 운항 수익과 해상 저장 수익까지 더해지고 있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2중, 3중의 손실이었죠.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쯤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을 텐데 그 배가 한국 회사의 이름으로 바다 위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걸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리스크를 피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손실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도쿄의 한 해운 전문지가 이 상황을 분석한 기사를 냈는데 거기에 일본 업계 관계자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팔았고 한국은 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완전히 갈렸습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같은 자산을 두고 같은 시장에서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두 나라. 한쪽은 리스크를 피했고 다른 한쪽은 리스크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리스크를 아는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크를 피하다가 기회를 놓쳤다. 우리의 시스템은 안정적이지만 이런 순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이런 분석이 일본 해운업계 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일본의 판단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일본의 선택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었으니까요.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있었고 구형 디젤 선박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논리가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일본의 대형 해운사들은 조직 구조상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웠고 한 번 내린 결정을 되돌리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설령 일본이 잔금 상선과 같은 기회를 포착했다 하더라도 이사회 보고와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동안 이미 기회는 사라져 있었을 겁니다. 반면 잔금 상선은 오너의 한마디로 수천억 원의 투자가 즉시 집행되는 구조였죠. 일본의 정교함과 한국의 실행력.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부딪혔고 결과는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도쿄의 지인은 저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일본 업계에서는 지금 잔금 상선이라는 이름이 금기어 수준이에요. 그 이름만 나오면 회의실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만큼 깊은 상처였던 겁니다. 저는 영국 사람이고 이 시장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제가 봐도 이번 결과는 단순히 한쪽이 돈을 벌고 다른 쪽이 손해를 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해운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이 흔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을 흔든 것이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이 일본에게는 더 뼈아프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긴장한 이유는 일본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이미 벌어진 결과에 대한 후회였지만 중국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잔금 상선이 전 세계 VLCC의 약 11%를 확보하고 단기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중국 입장에서 단순한 경쟁사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매일 막대한 양의 원유를 바다를 통해 들여와야 하는 나라인데 그 원유를 실어 나르는 배의 상당 부분을 한국 회사가 쥐고 있다는 건 구조적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중국의 국영 해운사들은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대급이었지만 이번 위기에서 잔금 상선처럼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사실이 내부적으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시장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판단이 빠른 쪽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걸 이번 사태가 증명해버렸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경제적 경쟁의 문제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에너지 안보의 문제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 해운업계 내부에서는 잔금 상선을 아시아 해운 시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중국 측 관계자 한 명이 제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잔금 상선의 성장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건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였습니다. 중국에게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의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단순히 돈을 번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아시아 해운 시장의 권력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만든 배를 한국에 넘긴 대가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었고 중국은 한국이라는 존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남들에게는 손실과 공포로 다가왔다는 점이 이 사건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시장에서 한국을 무모한 도박꾼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다음 수를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7장. 일본의 후회와 중국의 경계가 확산되는 동안 시장에서는 단순한 수익을 넘어 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결정의 구조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 이후 해운 시장이 재편되면서 하나의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돈도 기술도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초대형 유조선의 공급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배를 보유하고 있는 쪽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새 선박을 발주해도 3년은 걸리고 중고선 시장은 이미 잔금 상선이 상당 부분을 쓸어 담은 뒤였으니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방법이 사실상 없었죠. 배를 가진 자가 가격을 말하고 배가 없는 자는 그 가격을 따르는 구조. 시장의 권력이 화주에서 선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잠금상선이었습니다. 잠금상선은 단기 유통시장에서 약 25% 수준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고 VLCC 현물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약 24%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현물시장의 특성을 좀 알아야 합니다. 장기 계약이 아닌 현물시장에서는 그때그때 가용한 선박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가용 선박의 4분의 1을 한 회사가 쥐고 있다는 건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원유를 급하게 실어야 하는 화주 입장에서는 잠금상선이 제시하는 조건을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다른 선사에 연락해도 빈배가 없고 있다 해도 위치가 맞지 않거나 일정이 안 맞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독점은 아니었지만 시장에서 결정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실제로 운송 비용의 변화를 보면 이 구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원유 운송 비용은 배럴당 약 2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전쟁 이전의 평균 운송 비용이 배럴당 약 2.5달러였다는 걸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약 8배입니다. 같은 양의 원유를 같은 거리만큼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8배로 뛴 겁니다. 물론 이 상승의 원인이 잠금상선 하나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전쟁과 봉쇄로 인한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이었죠. 하지만 제한된 공급 속에서 상당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영국 해운업계에서도 본격적인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에너지 해운 포럼에서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영국의 한 해운 전문가가 공개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VLCC 현물 시장에서 잠금상선의 영향력은 단순한 대형 선사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면 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건 업계 내부에서도 상당히 무게감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해운사가 글로벌 원유 운송 시장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영국 전문가가 공식 자리에서 인정한 거니까요. 포럼이 끝난 뒤 여러 참석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잠금상선에 대해 물었습니다. 로렌스, 당신은 아시아 시장을 오래 봐왔잖아. 잠금상선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나?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런던의 해운 전문가들이 이 회사의 미래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 업계에 발을 들인 이후 아시아 해운 시장에서 이런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한 단일 기업은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코스코나 일본의 상선미쓰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국가의 뒷받침을 받는 대형 조직이었습니다. 반면 잠금상선은 국가 지원 없이 순수하게 기업의 판단과 실행력만으로 이 위치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의 반응도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화주가 운임을 제시하고 선주가 수용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선주가 조건을 내걸고 화주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역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잠금상선이 보유한 선박에 대해서는 화주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배를 빌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면 빌려줄 수 있느냐로 질문의 방향이 바뀐 거죠.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협상력의 이동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가격을 따르는 쪽이 아니라 가격을 협상하는 쪽에 서게 된 겁니다. 이 구조적 변화는 일본과 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정유사들은 중동산 원유를 들여올 때 이전보다 훨씬 높은 운송 비용을 감수해야 했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한국 선사에 지불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팔아넘긴 바로 그 배에 자신들이 돈을 내고 원유를 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일종의 구조적 역전이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유조선이 필수인데 그 유조선의 상당 부분을 한국 회사가 쥐고 있다는 건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는 뜻이었죠. 한국을 무시하면 자국의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동료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렌스, 솔직히 말할게. 나는 잠금상선이 이 정도까지 올라올 줄 몰랐어. 배를 많이 가진 회사는 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위치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경우는 처음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장 지배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물시장이라는 특정 영역에서 위기라는 특정 상황에서
한국의 이 회사가 가진 영향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을 지배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 가까운 위치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을 강요받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지를 제시하는 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시하면 손해보는 상황. 그것이 지금 한국이 만들어낸 현실이었습니다. 8장.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해운사가 돈을 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해운산업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산업입니다. 원유가 중동에서 아시아까지 어떻게 오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배가 어떤 바다를 건너는지 일반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일이 없죠.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산업이 멈추는 순간 세계 경제는 곧바로 흔들립니다.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오르고 공장이 멈추고 물가가 치솟고 사람들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에너지를 움직인다는 건 결국 경제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원유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유를 필요한 곳에 제때 실어다 주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석유가 많아도 실어 나를 배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배가 있어도 갈 수 없는 바다라면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이번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그 보이지 않는 혈관이 막혔을 때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보여준 것은 공포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원유 수송이라는 영역이 단순한 물류가 아니라 국가 간 협상력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줬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누가 배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터지는 순간 그 배를 가진 나라가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위치에 앉게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이번에 그 자리에 앉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체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잔금상선은 전쟁이 터지기 전에 4조 원을 투자해 전 세계 초대형 유조선의 약 11%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직전 빈 유조선들을 페르시아만 인근에 미리 배치했죠. 전쟁이 터지자 이 배들은 하루 만에 용선료가 10배로 뛰는 시장에서 독점적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고 움직이지 않고도 해상 저장만으로 하루 수십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단기 유통시장의 약 25%를 장악하면서 가격 협상력까지 확보했고 운송 비용은 기존 대비 약 8배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하나의 회사에서 하나의 판단 아래 만들어진 겁니다. 투자, 선박 확보, 위치 선점, 시장 영향력. 네 단계가 순차적으로 맞물리면서 만들어낸 결과였고 어느 한 단계라도 빠졌다면 이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잔금상선이라는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25년간 이 시장을 분석해오면서 위기 때마다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세 나라의 대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본은 신중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중함이 지나치면 기회를 놓칩니다. 일본은 정확히 그 지점에서 대가를 치렀죠. 시스템이 안정적이었기에 큰 실수는 없었지만 시스템이 느렸기에 큰 기회도 잡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맞는 판단이라도 실행이 느리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중국은 규모가 컸습니다. 세계 최대의 해운선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영 기업 중심의 탄탄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곧 경쟁력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시스템은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강력하지만 위기처럼 빠른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거대한 조직이 방향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시장은 이미 움직여버리니까요. 중국의 교훈도 분명했습니다. 크다고 강한 게 아니라 빠른 쪽이 이긴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일본만큼 크지도 않았고 중국만큼 많은 자원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다른 두 나라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빠른 판단과 즉각적인 실행력이었습니다. 위기의 신호를 읽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짧았습니다. 4조 원을 투자하는 결정, 빈 유조선을 중동에 배치하는 결정, 시장 전체의 흐름을 거스르는 결정. 이 모든 것이 다른 나라들이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는 동안 이미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빠른 판단과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는 규모가 훨씬 큰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나라의 대응을 비교하면서
결국 결과를 만든 건 크기가 아니라 선택의 속도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신중했지만 느렸고 중국은 컸지만 무거웠고 한국은 작았지만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서 가장 큰 결과를 만들어낸 건 한국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사건을 추적하는 동안 저 자신의 생각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일본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공격적이지만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봤죠. 하지만 사건이 진행될수록 제 판단은 계속해서 수정돼야 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를 읽은 결과였고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해운 시장에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것을요. 이건 단순히 배를 많이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언제 어디에 배치하느냐, 그리고 그 판단을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 그 모든 것을 해낸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이 영국인인 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런던의 동료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렌스, 이번 일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뀐 게 아니라 확인된 거야. 한국은 원래 이런 나라였어. 다만 세계가 그걸 몰랐을 뿐이지. 한국은 더 이상 흐름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배를 만들지 못하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되기까지 외환위기의 파도를 넘기고 중국의 추격을 견뎌내면서 쌓아온 수십 년의 경험과 판단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쉬운 길을 걸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늘 부족했고 늘 위기 속에 있었고 늘 증명해야 했죠. 하지만 바로 그 과정이 한국을 단련시켰고 위기가 왔을 때 남들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근력을 만들어준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그것은 한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몸으로 익혀온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바다 위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배들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원유를 싣고 세계 경제의 피를 순환시키면서 말이죠. 25년간 이 시장을 봐왔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준 순간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 오랜 시간 선택을 쌓아온 나라.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멈춘 바다 위에서 한국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팔 때 사들였고 모두가 멈출 때 자리를 잡았고 모두가 비웃을 때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은 후회했고 중국은 긴장했고 영국의 전문가는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수십 년간 위기를 넘기고 기술을 쌓고 판단력을 키워온 나라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나라의 국민입니다. 작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답을 찾는 나라. 대한민국이 바다 위에서 세계의 판을 뒤집은 오늘의 사연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